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투자하시고 미국에도 투자하시고 또 중국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투자자분들에게 올 한 해 주식시장 그리고 내년도 시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시죠. 요즘은 이제 한국만 투자하는 시장은 확실히 그럼요. 아닙니다. 네. 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좋은 기업이 있다면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술의 변화라든가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빠르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조금 더 빨리 알았어 보다는 제대로 알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 이제 2025년 12월도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말을 정리하고 2026년 새해를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차이나 마켓 나우도 또 특별한 또 특집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2025년 한 해 중국과 미국, 한국 주식시장을 정리해보고 내년도 시장을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FW 파트너스의 이선엽 파트너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네요. 네, AFW 파트너스 네, 맞습니다.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해가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데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대표님? 바쁘죠. 네, 어떠세요? 많이 바쁘십니까? 뭐 네. 시장도 되게 복잡다단하고 뭐 하고 있는 일들도 놓고 보면 요즘 뭐 시대 변화가 너무 빠르잖아요.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만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저희도 이제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가 기술적으로 뭔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분들도 많고 또 고민해야 될 것도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네. 전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올 한 해를 좀 돌이켜 보셨을 때 뭐 대표님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그렇고 올 한 해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좀 괜찮았다라고 좀 보시나요? 대단했죠? 네. 대단했죠. 사실 예. 네. AI에 대한 열풍이 굉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예.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오를 거냐에 대해서 맞아요.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네. 예, 거기다가 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또 네. 되게 시장의 변동성도 컸고 또 예측도 하기 어려웠고 네. 뭐 그러면서 되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상당히 좀 피곤한 한 해를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네. 연말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시장 변동성이 더 커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네.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굉장히 변화무쌍했고 한 뭐 3, 4분기 정도는 좋았지만 오히려 연말에 산타랠리를 약간 좀 실종시키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지구 온난화가 돼서 그런지 산타가 못 오시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산타 눈이 할아버지가 녹아서 썰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연말에 좀 안 오시는 듯한데 미리 좀 오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대표님과 좀 본격적으로 예. 올 한 해 시장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 한 해 1월부터 좀 보자면 1월에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취임을 했고 취임한 이후에 딥시크가 또 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왔고 그런 가운데 4월에 관세 전쟁이 좀 시작이 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뭐 하반기 들어서 뭐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만나면서 약간의 화해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올 한 해를 관통했던 시장의 키워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봤었을 때도 역시 관세라든가 AI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네. 관세는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였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놓고 보면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또 기존에 스스로 얘기했었던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통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정부가 되면
정책은 일관되게 그쵸. 맞거든요. 네. 방향은 달라도 이분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타코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올 4월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다가 시장이 되게 이제 발작을 많이 일으키면서 후퇴를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각 국가별로 굉장히 다르게 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고요. 특히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극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이 관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피곤했으며 특히 불확실성이 되게 크게 확대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한국 같은 경우도 한미 무역 협정이라고 해서 결국 이 관세 때문에 무역 협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시장에 미치는 큰 방향성에는 영향이 없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컸던 그로 인해서 시장도 크게 흔들렸던 게 일단 첫 번째 키워드였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더라도 네. 결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 예, 예.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AI로 인한 글로벌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쵸. 전 가장 네.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AI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그렇죠? 그 발전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주들이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처음엔 뭐 GPU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였다가 그쵸.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었다가 또 네. 전력기기였다가 되게 시장이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이 AI의 확장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고 네. 마지막으로는 올 연말에 사실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되게 컸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금리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업들이 놓여 있는 환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환경이 뭐냐면 지금 투자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AI와 관련해서 올해 기준으로도 한 500에서 600조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채권 발행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네. 거고 금리가 내려올수록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10월 28일이었었죠.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소 인색하게 굴면서 네. 그때부터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그게 모든 것들이 금리와 연관된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금리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주식시장을 관통했던 세 가지 키워드로 트럼프가 촉발한 이제 관세 네. 꼽아주셨고 또 AI. 원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중국이 또 딥시크를 내놓으면서 중국까지 가세한 AI 전쟁도 꼽아주셨고 이와 함께 또 연말에 한 차례 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 정책을 네. 또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되돌이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예. 없는데 이제 관세 정책의 주요 대상 타깃은 아무래도 미국은 중국 쪽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제 화면에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 중국이 이제 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흑자가 또 사상 첫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얘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물론 수입이 좀 줄어들고 수출이 늘고 뭐 수출을 의회했다던가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로 좀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뭐 결과치가 나오기도 했지만 약간 미국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 중국을 겨냥했던 그런 정책이 좀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각 나라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중국과 네. 관련된 영향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뭔가 중국과 관련해서 관세 정책을 했었을 때 보다 더 정교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반격을 맞이 않았느냐라고 아,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서 또는 미국 시장에서 생필품이라 보통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제품들 예를 들면 무슨 뭐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를 부과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도 미국에는 월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필품의 60%가 여전히 중국 제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생필품에 대해서 우회 통로를 만든다던가 그렇죠. 다른 국가들한테 중국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고 갑자기 전 세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에다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 타코라고 지금 말씀 주셨었던 맞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 always 뭐 쭉 해가지고 트럼프는 언제나 물러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도 본인이 물러서는 그런 어떤 이유도 있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아주 되게 아킬레스건인데 미국이 작정을 하고 이렇게 덤볐더니 아무래도 중국이 그 히토류라는 카드를 들면서 그쵸. 미국의 어떤 중국의 대한 정책이 상당히 조금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네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히토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 다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예, 있어요. 하더라고요. 예. 네. 다만 정제하는 게 문제인데 그쵸. 이게 워낙 공해 산업이에요. 엄청난 공해 산업인데 어느 정도 공해를 일으키냐면, 제가 자료를 보고 나서 저도 이 단위가 맞는지 여전히 의심을 했는데, 뭐 1톤을 생산하는데 뭐 100만 톤 이상의 폐수가 나온다더라라는 모 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게 실제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종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공해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기술 자체가, 정제 기술이 미국의 GM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매그니퀀츠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었는데 이걸 미국이 중국한테 넘겼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때가 아니라 그 옛날에 빌 클린턴 때 이렇게 넘겼고요. 그 결과 지금 이 히토류와 관련해서 정제를 못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여기에 대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곤란해졌던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히토류가 연구 자석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제품엔 다 들어갑니다. 그쵸.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AI 관련한 모든 반도체에도 히토류가 다 들어가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략 무기에도 다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나름대로 히토류 카드를 가지고 미국이 쉽게 중국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압박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 네. 미국은 생각보다 중국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그 화살이 한국이나 일본 이런 국가들한테 넘어옴에 따라서 그쵸.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멕시코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관세가 높은 것 같지만 실제 그 납타 협정에 의해서 대부분의 제품들은 실제 관세가 부과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는 높은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에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부품 공장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면 실제 피해를 보는 거는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을 했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모든 국가들한테 트럼프가 강하게 했지만 그 강한 이면에 사실 가장 크게 우리 표현으로 조금 뺏긴 국가들이 있다라면 한국과 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크게 일단은 압박을 했지만 네. 반격에 의해서 소기의 그쵸. 목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은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히토류라는 강력한 무기도 있고 여기다가 대두까지 좀 네. 동원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공격에 좀 취약하게 나아가 떨어지기보다는 더 좀 크게 맞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면 이런 관세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좀 앞두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이어질 이런 관세 전쟁에 이어서 중국도 그렇고 아까 또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좀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 관세 정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많이 판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트럼프가 취했었던 관세 정책을 보통 IEEPA라고 해서 IEEPA, 인터내셔널 뭐 아시겠지만 이머전시 이코노믹 파워 액트, 요거의 약자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지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사실상 조금 힘을 조금 잃게 됩니다. 없어지는 건 그래요?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이파라는 건 트럼프가 특정 국가 모든 품목 이거에 대해서 내 맘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보면 지금 이게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관세는 미국 의회의 권한인 거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을 그렇죠.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법들을 쓸 수는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232조, 뭐 301조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그 법 조항들은 특정 품목에는 가능한데 그것도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라는 조사를 몇 달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압박이 되려면 즉시 관세가 부과가 되고 내 마음대로 관세가 부과돼야 조금 더 트럼프가 힘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절차가 있게 되면 시간이 있게 되고 또 네. 모든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위력이라든가 각국인을
느끼는 압박의 수위는 이전보다는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네. 트럼프란 사람을 항상 보면 네. 이쪽이 예측 긍정적이면 또 불가능하긴 다른 하죠. 것도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도대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한테 네. 어려움이라서 네. 요거 말고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무엇으로 압박을 할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더 골치 아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성에 좀 안 차게 나오면 정말 다른 걸로 또 압박을 맞습니다. 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2026년 한 해도 트럼프의 입에 주의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자, 그래서 관세에 대한 시장의 영향도 함께 체크해 봤는데 또 다른 중요 포인트가 말씀해 주신 금리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일단은 25bp 예.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를 함께 보시면요.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하는 추세인데 이제 내일 아마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본은 금리를 좀 인상하는 추세고 유로존도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추세고 각국의 금리 정책이 약간은 좀 다른 엇갈리죠. 방향으로 가고 있는 네. 모습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금리에 대한 시장의 방향 어떻게 영향을 좀 예측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우리가 아는 네. 영국이라든가 유럽 또는 일본의 금리 정책도 너무나도 많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제일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을 살펴봐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 뭐 전일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만 놓고 보면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 데는 최소한 정당화할 수 있는 요건들은 분명히 된 것 같아요. 10월에 고용이 마이너스가 났고 11월에는 좋긴 했다고 하더라도 6만 5천 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물가와 관련해서는 좀 특이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함부로 금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저금리 체제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그래요?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러우 전쟁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휴전을 하려는 어떤 의도, 그렇죠? 종전을 하려는 의도를 많이 비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국제 유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맞아요. 사실이 있죠. 네. 또 하나는 내년에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거두려면 국제 유가만 가지고는 사실 물가를 잡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그 맘단이라고 뉴욕 시장에 당선됐었을 그쵸. 때 네. 이 사람이 당선될 때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제일 큰 게 물가였었어요. 맞아요. 지금 물가가 너무 높다가 아니라 뉴욕은 만만치 않죠. 지금 물가의 레벨 네. 수준이 높다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물가가 높으냐 안 높으냐를 가지고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2점 몇 프로 이런 네. 얘기를 하지만 네. 그 2점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체가 너무 높아서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물가를 YOY 기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이게 아니라 물가 자체를 레벨 다운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네. 결국 서민들이 힘들다라고 보면 서민들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중국의 관세를 낮춰주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생활 필수품 자체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높은 맞습니다. 수준이잖아요. 아직 여전히 높은 네.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돼야 될 거고 그쵸. 그걸 통해서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 4월경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결정들이 내려진다라면 실제 물가는 생각보다 더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내년 후반에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올릴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는 게 미중 간의 관계 네. 그로 인해서 관세 조정이 됨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저는 금리를 많이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또 이것 말고도 최근에 연준 위원들과 관련해서 뭐 해시시냐 아니면 케빈 워시냐 그쵸. 의장 네. 이것도 결국은 이거잖아요. 네. 내 말을 더 잘 들어서 맞아요. 금리를 더 낮춰줄 수 있는 네. 사람을 찾고 있는 네. 거니까 어떻게든 트럼프는 금리를 더 낮은 방향으로 가져가려는 노력들을 할 거고 그 노력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현재 있는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유지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네. 경기가 좋아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하긴 했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내놓다 보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 안 하는 건가? 좀 이런 걱정으로 좀 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는데 그런 걱정보다는 미중 간의 관계 개선에 의해서 금리가 좀 인하되고 물가도
좀 잡혀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기 이제 FOMC 의장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언급해주신 것처럼 케빈 워시냐, 예. 케빈 헤셋이냐 좀 나눠지고 있는데 둘 다 저는 좀 케빈이네요. 궁금한 게 둘 다 투 케빈이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좀 임명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FOMC, 이 페드의 독립성이란 게 좀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차기 의장은 그래도 좀 대표님은 누구라고 좀 보고 계실까요? 아직까지는 정확히 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아무리 트럼프가 그렇게 의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일단 독립성 훼손 때문에 당장 시장이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작용은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거죠. 네. 일단은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할 때는 내릴 거고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할 때는 올리지 않을 거고 네. 이게 그분의 역할인 거지.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려야 되는데 뭐 내리거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큰 방향성의 영향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나름대로 결정이 애매할 때 트럼프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쪽으로 보면 되는 게 이게 연준 의장이 되면 본인이 역사에 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야, 저 사람은 트럼프 얘기 듣고 정말 엉터리 같은 어떤 그런 정책을 써서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상 나중에 교과서에 올라요. 그러게요. 그러면 안 하니만도 못한 거고요. 그래서 파월이 지금 맞습니다. 트럼프와 적대 관계인 예, 것 예. 같아요. 또 하나는 네. 연준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반수의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준 의장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맞아요. 중심이 돼서 이끌고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헷갈릴 때 야, 이건 이렇게 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방향을 가지고 야 무조건 내려야 돼 이렇게 할 수는 그쵸. 없다라는 측면을 우선 바라볼 필요가 있고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뭔가 금리와 관련한 어떤 전환점이 됐었을 때는 실기할 가능성이 확실히 있죠. 뭔가 올려야 될 때 제때 올리지 못하면 맞아요. 네.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치료해야 될 부작용은 분명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연준의 독립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앙은행에 독립성이 있을까요? 그죠? 원래 항상 다 그랬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경제하시는 분들은 독립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금융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게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차기 파월 의장 임명을 두고 뭐 워시냐 헤셋이냐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또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걱정스러웠는데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라고 어쨌든 역사에 생각합니다. 남을 인물이니까.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저라면 없고.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내년도까지 금리 인하 기조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AI를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죠. 혹시 대표님 AI 쓰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를 쓰고 있고요. 네. 오면서도 AI 가지고 여러 가지 툴들을 만들어보고 그랬습니다. 네. 예. 저는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던데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전문가스럽게 잘 쓰시더라고요. 이게 네. 시행착오를 많이 거칠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의외로 좋은 기능들도 많아서 네. 하여튼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AI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모의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이제 올해 1월에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또 전 세계에 좀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현재 좀 미국과 기술의 AI 전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패권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AI가 패권 전쟁을 가릴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이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해서 맞아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AI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모조리 쓸어 부어 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AI가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AI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 AI를 접목했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중국을 제조업 쪽에서도 이길 수 있는 무기로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지금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그쵸.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AI라든가 또는 로봇을 활용을 하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어떤 그 공급망 분리할 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무기도 그렇죠. 지금 AI가 접목이 되고 로봇이 접목됐었을 때 이걸 활용하면 훨씬 더 전투에서 효율적으로 적보다 좀 더 그렇죠. 유리할 수 있는 이점도 될 수도 있을 네. 거고 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요점들이 되기 때문에 미중 간의 이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딥시크라는 기업이 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히 가격 측면에서 효율 측면에서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전체적인 기술력에 관해서는 미국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국과 또 중국 간의 AI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기술 측면에서는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이 하도 관세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자립화에 엄청난 속도를 좀 내고 있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화웨이인데 종목은 아니죠. 화웨이는 비상장 예, 기업이니까 이 밖에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립화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게 메타엑스라고 오늘 GPU 중국 GPU 기업인데 오늘 상장을 한 기업이거든요. 무려 500%가 넘게 상장을 했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은 이제 무어스레드라고 지난주에 이제 중국 과창판에 상장한 기업인데 이 종목도 상장하고 막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가 엄청나게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기술 전쟁에서 누가 우위를 점할 거라고 예측을 하실까요? 사실 기술 네. 자체는 여전히 미국 우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양국 간에 서로 간의 어떤 나중에 패권 전쟁에서 서로 불리하게 위한 서로 좋은 조건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제 지금 히토류 가지고 발목이 잡혀 있는데 히토류를 어느 정도 완성했을 때 또는 중국은 반도체 자립이 됐었을 때 두 국가가 이제는 분리가 되고 이제는 뭐 무역적으로도 저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중국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지만 저도 중국에 가서 그런 연구소들 가보면 안타깝게도 거기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생각할 거예요.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따라왔지? 네. 물론 국가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한국이라든가 의외로 미국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중국에. 미국이라든가 네. 또 대만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연봉을 많이 줬겠죠. 그러면서 맞아요. 기술력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장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국의 화장품 질적으로 한국을 못 따라오는데 최근에 좋아진 이유가 요즘 많이 뭐냐면 좋아졌어요. SK2라는 화장품 알고 계시죠? 알죠. 피테라 에센스? 네, 맞아요. 거기 썼던 일본 기술자들이 전부 다 중국 화장품으로 이직을 했어요. 엄청난 연봉을 예, 받고.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은 기술을 사오고 있는 거죠. 우리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의류 브랜드 중에서 아크테릭스라고 네네. 그것도 중국이 인수를 했잖아요. 볼보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있는 글로벌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기술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을 네. 고액 연봉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쵸. 그걸 흡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부는 기술 유출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사실 각국이 이에 대한 대응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술도 좀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인 자본 지원도 있고 또 말씀해 주신 인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을 좀 하고 있잖아요. 두 나라가 인재 확보에서 엄청난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런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전략적인 위치를 좀 점해야 된다고 좀 보실까요? 사실 굉장히 아쉽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서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도 공대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엔지니어들의 몸값도 정말 중국에 안 갈 정도로 되게 네.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게 쉽지가 보니까 않죠. 상당 네. 부분은 미국으로 가시는 것 맞아요. 같고 네. 또는 뭐 일부는 중국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올려야 될 소중한 이 자원들이 유출되고 있는 부분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저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AI가
단순히 AI 엔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네. 보통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잘 잡아서 또다시 여기서 노력을 다시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 경쟁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는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쯤에서 이제 AI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피해갈 수 없는 게 AI 버블 논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제 화면표를 보시면 이제 이 S&P 500에서 주요 탑 10 기업들에서 기술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엄청난 비중을 네, 차지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버블 논란이 나오고 지금 AI 버블 논란과 함께 수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버블이 좀 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중국 기업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이 버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대표님. 우선 중국도 네.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죠. 저 만약에 미국이 그런데 중국 혼자 자유롭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버블 논란에 대해서 되게 논란의 초점이 전 다른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지 언제 돈 벌 거냐, 그건 버블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조차도 마이클 버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버블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 친구도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한 지 언제 돈 벌 거냐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건 버블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면 그 기술이라는 게 자리 잡기에 시간이 있을 거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발견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가 개발이 됐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벌던가요? 아니죠. 그죠? 자동차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버블이라는 걸 저는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버블이라는 건 결국 기업들이 되게 좋아지면서 시장이 꿈을 꾸는 거고 그 꿈을 꾸는 걸 수많은 유동성이 합리화하는 게 버블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높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게 높아야 되는 수준이 99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99년 우리가 보통 미국에 있던 닷컴 버블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비해서 닷컴 버블이 정점에 있을 때 비교해 보면 현재는 그때 3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현 수준에서 야 지금 버블이고 야 이제는 정말 버블의 정점이야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최소한 여기서 주가가 더 3배 정도 오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정하다. 그래요? 그때는 버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인 건가요? 3배 정도 오른다면 그때는 버블의 지금부터?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버블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사전적인 버블을 보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체가 없는 경우는 네. 두 가지일 거예요. 네. 하나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이 올랐을 경우.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실적은 10%밖에 안 좋아졌는데 뭐 주가는 100배가 오르고 뭐 수십 배가 오른다. 그러면 그건 버블이겠죠. 근데 주가가 우리가 아는 실적이 10% 좋아지는데 뭐 주가는 20, 30% 오르고 40, 50% 오른다. 그것까지는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버블이란 단어로 부르기는 좀 애매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실제 99년에도 그렇지만 제대로 된 버블이 왔었을 때 실적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을 해요.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연 기준으로도 보통 10배, 100배씩 오르는 게 일반적인 버블의 형태입니다. 네. 저는 99년에 그 버블을 직접 매매를 하면서 겪어봤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것과 비교했었을 때 사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왜 버블이라고 많이 느끼냐면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그래요. 와, 이만큼 투자하는 게 정말 맞아? 네. 저 그러니까 기업들 투자 대비 수익을 못 예. 회수할까 봐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그거는 너무 빠른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지금은 너무 이른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버블에 논란이 됐던 적은 별로 없고 이번에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있던 데이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전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생각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 버블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급 과잉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이만큼밖에 안 필요한데 이만큼 만들었을 때 네. 그걸 우리는 버블이라고 부르는 거지 네. 이렇게 투자했는데 언제 돈 벌 거냐는 나중에 네. 돈 벌면 되는 거라서 아. 그것 가지고 버블로 잣대를 삼으면 그렇군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방송하신 분들이 야, 이 정도 투자를 했는데 돈 언제 벌 거야 라고 해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건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버블의 정의를 몰라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없는데 정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느냐. 예. 또는 실적이 조금밖에 안 나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은 실제 버블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 또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옵니까? 너무 잘 나오죠. 네네네. 실적이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10배 오른 거잖아요. 그건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네. 분명한 건 버블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버블로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버블을 논란으로 좀 불을 지필 단계는 아니고 논란이 있는 건 네. 좋죠. 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고 가고 네. 실제가 어떤 건지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런 논란이 저는 되게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투자자들도 아 이런 게 버블이구나. 지금 오르긴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진짜 버블이라면 네.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내려와야 되는 거고 주식을 그만둬야 되는 그렇죠. 거고 팔고 나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분은 없으실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나도 건전한 논쟁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저는 그게 참 아, 볼만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년에 한 1분기 정도 됐는데 주가가 여기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럼 그때는 뭘 가지고 버블이 아니라 얘기를 할지 한번 좀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AI 버블에 대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고 예. 그러면 AI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성장세를 좀 높이면서 AI가 가져온 성장세를 좀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AI를 사용하면서 느껴진 게 AI를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IMF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그렇고 각국 이제 큰 기관들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네. 있는데 AI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세가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이 일을 못 하는데 AI로 성장세가 쭉 이어지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조금 네. 저는 길게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우선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AI가 사람을 대체할 거라고 보는데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버블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서로 앞뒤가 안 맞죠. 사람을 대신한데 네.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애고 그쵸. 그 정도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애잖아요. 네. 그 정도 되면 지금 버블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네.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는 주신 질문에 길게 보면은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국가가 모든 산업을 AI하고 로봇에만 맡기겠습니까? 그런가요? 왜냐 그렇게 해서 전통 산업은 여전히 예, 좀 저도 잠재되어 놀 거잖아요, 있고.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국가가 있을까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세금은 누가 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네. 이런 것들은 국가적 합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던가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건 지금 당장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아직 실체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뿐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인. 뭔가 화두가 돼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되냐. 뭐 아시겠지만 샘 올트만 같은 친구는 그래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전 그 얘기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네. 그러면 그 기본소득을 줄 돈은 세금을 누가 해요? 내야 그렇죠? 되잖아요. 뭐 기업들이 네. 벌어들인 돈 가지고 일부 하지 않은데 그렇죠. 기업들이 그 정도는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결국은 뭐 앵커님이든 저든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거고 맞아요. 그렇죠? 네. 나름대로 두렵네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제가 네. 없어질까 봐요. 네. 나름대로 어쨌든 그런 국가적 합의는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시간을 두고 뭔가 나름대로 이거는 국가적인 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제발 제일 자리에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글로벌적으로 뭔가 합의가 생겨나진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 한켠으로는 약간 좀 안도가 되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AI에 대한 버블 논란 그리고 또 공급에 대한 과잉 이슈 또 고용에 대한 이슈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다시 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AI를 가지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이제 미국과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피지컬 AI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을 경우는 문제가 많아져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게 네. 보안 이슈가 되게 커요. 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청소기 한 대 가지고도 그 청소기가 카메라 가지고 네. 우리의 어떤 그 사생활을 침범한다던가 그렇죠. 또 네. 우리 집에 그 홈캠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 강아지라든가 뭐 펫 이런 친구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네. 좀 어르신들 혹시 네. 무슨 일이 요즘 있으신가 할 이슈가 때 많죠. 했는데 문제가 네. 됐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로봇을 보시면 카메라 덩어리예요. 이 눈이 전부 다 카메라고 맞아요. 자율주행도 카메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중국산 로봇을 갖다 놓으면 모든 사생활이 다 노출되겠죠. 사생활만 노출되겠습니까?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 걸 쓸 수가 없어요. 써서도 안 되는 거고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그런 것이 있다라면 중국 제품이 싸다고 하더라도 보안 이슈를 넘어서까지 중국제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우리하고 손잡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기회는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이 미국과 그래도 협조를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우리랑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본인들이 더 싸게 만들 텐데 오히려 중국하고 우리하고 뭔가 경쟁을 했을 경우는 가격 측면에서는 품질에서 우리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격 측면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네. 보면 저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커가는 그 산업 안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도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 왕이 네. 한국에 와서 깐부치킨에서 아, 그랬죠. 나름대로 그 네. 회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런 기술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또 나아가야 될 그 전략, 또 자리도 잘 자리매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년도 증시 전망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 한 해 관통했던 이슈, 관세, 금리, AI를 꼽아주셨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내년도에도 쭉 관통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관세에 대한 네. 영향력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금리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것 같고 AI는 단순한 AI가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AI와 관련해서는 AI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면 이 투자 규모 이슈에서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 시장이 고민을 하고 그쪽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제가 금리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년 상반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에 대해서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이제는 금리를 더 내린다 쪽이 아니라 이제는 조만간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역시 미국의 투자와 관련된 입장에서 조금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채권 발행이 쉽지 않아진다던가 또는 남의 돈을 빌렸던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어서 시장의 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내년 시장에서 키워드가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의 방향성, 두 번째는 AI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이런 점들을 꼽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이제 올 한해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섰고 내년에 5,000포인트 전망도 나오고 중국도 하반기에는 조금 예. 지지부진했지만 어쨌든 10년의 최고치를 찍었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강세장이 좀 이어질까요? 지금 화두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화두가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에요. 어제 보니까 이제 모 연구원께서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던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양 기업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업 이익이 시장 예상치로만 나오면 5천이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 그 두 기업만 가지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지수는 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관건은 과연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그 반도체 기업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지금은 와 이게 말이 돼? 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못 믿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 신뢰가 아마 상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저는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진짜였어? 아니면 네. 더 될 수 있어? 또는 반대로 우리가 너무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아니었을 것 같은 게 그때 나올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저는 현재 전망대로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지수는 특히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그래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5,000포인트 이상도 좀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가 그 정도면 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네. 우리나라의 내년에
기업 이익이 400조 원을 넘는 건데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한국, 미국, 중국 쪽에서는 한국을 제일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보시겠지만 네. 휴대폰도 전 한국제를 아, 쓰잖아요. 그러시군요. 예, 차도 네. 뭐 제가 대표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는 한국 차만 사요. 아, 예, 네네. 남대로 한국이 제일 좋다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데 그러면 한국을 좀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 주식시장을 봤을 때 앞서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과 좀 협력을 더 예. 해야 된다라고 보셨는데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어떨지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중국 주식시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AI 때문에 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중국 기업들은 아직 좀 덜 오른 측면도 있고 정부의 규제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더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주식시장 측면에서 어디 매력적이세요? 사실 아시겠지만 네. 매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에서 투자할 때 제일 꺼림직해하는 게 정부의 규제죠. 맞아요. 예. 네. 저는 지금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이 개입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사실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그 주가를 황유할 수 있는 국가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성장성만 놓고 보면 중국도 무시 못하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반도체 네.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들 놓고 보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성장성에 대해서 이견을 달 사람들은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아마 중국의 주요 주가 지수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것도 중국 정부 당국의 약간 과열을 내리라는 신호가 네, 있었었고 과잉 경쟁 예, 억제 정책이 거기에 대한 있죠. 어떤 정책의 네. 영향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저는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네.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같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증시가 과열이나 아니면 버블로 빠질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다른 국가들은 어쨌든 정책으로 맞았지만 버블까지 갔다가 터진 케이스라면 중국은 항상 버블이 있기 전에 먼저 정부가 해요. 그러면 똑같은 게 버블이 온다라고 보면 저는 미국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내가 버블이라는 큰 덩어리를 다 향유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걸 정책적으로 막을 거잖아요. 아, 뭐, 버블이 가지 않게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네. 국가를 더 먼저 생각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업적인 매력도나 아니면 산업의 발전을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 보여지지만 뭔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은 저는 미국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업종으로 좀 좁혀서 또 종목으로 좁혀서 좀 여쭤보자면 네. 올 한해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좀 관통했다면 반도체는 올해 또 많이 올랐으니까 내년도 얘기가 나올 때뭐 우주항공, 로봇 이야기도 나오고 반도체 관련해서 전력 설비라던가 원전 관련된 업종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어떤 업종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년에는 현재보다 시장이 더 커질 게 보이거든요. 지금 AI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 주셨던 버블의 논란이 있을 만도 한 게 투자의 규모가 해마다 너무 터무니없이 커져요. 와, 이게 말이 될 정도로 챗GPT가 나왔었던 해가 미국 돈 기준으로 미국의 그러니까 한화 기준으로 했었을 때 92조 투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2, 3년밖에 안 됐는데 올해 50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야, 네. 이게 그러면 이게 투자 규모가 도대체 몇 배가 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없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논란에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로봇이나 이런 거 더 커졌을 때는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더 커지는 시장에서 여기에 발맞춰서 뭔가 장치를 하고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몇 안 되잖아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커지는 시장이 있고 공급이 제한된다라고 보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게 또 같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AI가 잘 되려면 전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로봇이 또 잘 되려면 AI가 잘 되는 거고 맞아요. 서로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뭐 혹시 다른 번외 질문으로 우리나라 네. 투자자 입장에서 2차 전지나 좀 바이오 쪽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실적이 뭐 400조를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야 우아하겠지만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극히 일부란 말이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바이오,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셔서 지금 포모 현상을 좀 심하게 겪고 계신데 이들 업종군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는 네. 업종별로 움직이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오는 언제가 좋다, 언제가 나쁘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이전에 비해서 일치월창했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처음에 바이오에 있었을 때는 바이오 기업들의 99%가 사실상 신뢰하기 어려웠어요. 기술력도 신뢰하기 어려웠고 죄송한 얘기지만 경영진도 신뢰하기 어려웠고 그다음에 주가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반대로 신뢰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신뢰하는 게 맞는 거고 기술력도 실제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되게 좋은 건데 사실 앵커님이나 저나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언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언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들한테 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약 바이오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제약 바이오는 보다 길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나 주도주였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울러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뭐 내년 시장을 놓고 보면 전력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정확히는 ESS 수요도 ESS. 있잖아요. 사실 네. 이게 그 ESS도 제가 우리 한경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아, 했었고 그러셨군요. 석 달 전 자료가 있어요. 네. 보시면 그래서 ESS 중심으로는 뭔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그 의견에는 여전히 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런 종목군들 갖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를 못 사서 정말 원한이 좀 깊으실 텐데 그래도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바이오는 종목별로 종목별이죠. 왜냐면 움직이니까. 네. 바이오가 좋다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종목 선별이 좀 그리고 중요하겠다. 바이오 공부가 제일 어렵고요. 아유, 맞아요. 예, 그리고 네. 나중에 수익 내도 제일 마음고생이 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깊게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바이오가 좋느냐 아니면 아니냐에 대해서 의미가 별로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투자하시고 미국에도 투자하시고 또 중국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투자자분들에게 올 한 해 주식시장 그리고 내년도 시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시죠.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만 투자하는 시장은 확실히 그럼요. 아닙니다. 네. 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좋은 기업이 있다라면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술의 변화라든가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빠르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조금 더 빨리 알았어 보다는 얼마나 깊게 알고 제대로 알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우리 한경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좋은 매체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매체들에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어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내 거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좋은 학원 다녔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혼자 예, 열심히 맞습니다. 했어야죠. 네. 대신 좋은 학원이 있다라는 건 좋은 선생님이 있다라는 건 네. 우리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좋은 조건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는 채널들 많이 있고 우리 한경도 그런 축에 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냥 보고 있는 그대로만 믿으실 게 아니라 한 번 더 검증해보고 또 내 걸로 만들어보고 공부를 하다 보시면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은 번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깊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애널리스트를 20년 넘게 했던 사람입니다. 네. 애널리스트를 하게 되면요.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어떤 데이터를 할 때도 꼭 검증을 하고 나와요. 내가 얘기한 게 맞나? 네. 뭐 가끔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카더라 하고 너무 말씀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검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분명히 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만날 때도 전망은 저도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망이 네가 틀렸어 맞았어 이런 얘기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할 수는 없지만 야 이건 데이터를 검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체크가 잘못된 것 같은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의사가 병을 오진을 하면 나중에 안 고쳐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또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리고 제대로 된 진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주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수익으로 연결시키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제대로 알고 깊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좋은 학원을 통해서 좋은 선생님과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대표님은 좋은 선생님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네. 돼야죠. 더 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제대로 깊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시장에 또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AFW 파트너스의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 올 한 해 주식시장을 돌이켜보고 내년도 시장을 전망하는 시간을 함께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